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2030 경북 관광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북 관광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리얼 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라는 비전 아래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 수입 5조 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력적이고 우수한 관광 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광과 스마트 기술을 결합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경북을 찾은 관광객이 4천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한 관광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군 관광 컨설팅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모쪼록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1도, 봉화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안동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10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료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져 있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할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야외 활동 많이들 하실 텐데요. 산림 근처에서 각 행위나 화기 사용을 삼가고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화 청량산 풍경원 농촌유학센터가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청량산 풍경원은 20명의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고 이는 전국 3위 규모인데요. 군은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유학지원사업에 올해에도 선정돼 농촌유학 교육 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고요. 또 경북도가 주관하는 경북형 소규모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군은 이 사업비로 양산마을 그림 속 캠프 조성 사업을 추진해 부모와 유학생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하늘빛 흐립니다. 여전히 저녁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로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11도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조금씩 올라서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포스코가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오늘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주주총회 의결로 본사 포항 이전은 이제 최종 확정된 겁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었지만 포항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요. 협의 끝에 지주회사 소재지를 이달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의 큰 현안이었던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마침내 주주총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 포항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포항시는 기업이 지방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양성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9도, 습도는 58%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모두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농업용 모노레일과 농기계에 대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모노레일은 울릉도의 비탈진 밭농가의 최대 일꾼으로 손꼽히는데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마을별 순회에 나섭니다. 올해 점검에서는 소모성 부품인 점화 플러그와 엔진오일, 연료 코크 등을 무상 교환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요. 엔진의 내구 연한 연장을 위한 관리 요령 교육과 현장 실무 안전 교육도 병행합니다.
울릉군은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산채 수확기,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노란 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 각층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노란 봉투법이 어떤 법인지, 이 찬반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최지연 변호사의 내로남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노란 봉투법,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법조항은 제2조와 3조인데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체 교섭에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 파업의 대상 확대, 그리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단체 교섭에서의 사용자 범위를 살펴보면요. 현재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네. 이전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원청과 직접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직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 원청이 하청업체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CJ 대한통운이 택배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 택배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법원 판결 이전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현대제철, 롯데글로벌로지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하청과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과 노란봉투법 요지 자체가 모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방법을 직접 결정하거나 근무일을 결정한 경우, 또 원하청 계약에 하청 노동자들의 근무 장소라든가 근무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는 노동징의 대상, 그러니까 파업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나 복지와 같은 이익 분쟁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 외에도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단체 협약의 불이행 반대와 같은 권익 분쟁으로 넓혀서 파업을 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는 불법 파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 전체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조합원별로 각각의 규칙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쌍용차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가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왔었죠. 4만 7천 원. 예, 네. 그래서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천 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이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노조는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고 또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4만 7천 원이라는 상징성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은 그럼 어떤가요?
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 2월 24일부터 이틀간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 결과 56.8%가 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30.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또 최근 KBS가 지난 5일부터 4일간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37%가 단체 행동권 보장 등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46.5%는 불법 쟁의 행위 조장 등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결국 시민들의 입장도 많이 나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법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한데 우선 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경영계와 보수 정당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쟁의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 그리고 기존 불법 행위 책임 원칙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민법은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에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면 여러 사람이 각각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개정 법률 안에서는 다수의 근로자가 가담한 파업의 경우에 개별 근로자가 각각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법 체계와도 맞지 않고 또 결국은 기업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노동계와 진보 정당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총 3,160억 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만 530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현행법 하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도 하청 노동자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 교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허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노동자들 역시 파업이 아니라 웬만하면 교섭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조항이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서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노란 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개정안의 논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입니다. 만일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표결,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도 있는데요. 네. 현재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고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다 던진다고 하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 한 노란봉투법은 부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찬반 논의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남은 논의 과정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처음 이 노란봉투법이 발의되고 지금 8년 만인데요. 네.
노동자의 근로 3권이라든가 사용자의 재산권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또 찬반 의견도 팽팽하기 때문에 향후 신중한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노란 봉투법 찬반 논란에 대해서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0분 지났고요. 환경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실천하고 계신지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친환경 세제로 알려진 EM 배양액을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북구와 중구에서 EM 배양액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북구 침산 3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아쉽지만 선착순으로 270여 명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한 손에는 번호표를 또 다른 한 손에는 EM 배양액을 담을 1.8리터 빈 용기를 들고 길게 줄을 선 모습이었습니다. 번호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배양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270여 명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군요. 제가 오전 10시쯤 도착을 했는데 번호표가 벌써 150번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번호표 주세요. 네, EM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한 150명 정도 EM 받아가셨습니다. 침산 3동 같은 경우는 보통 11시 한 반 정도 되면 270병 다 소진됩니다. 매주 침산 3동 화요일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EM을 배부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눠주고 있는 것은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하여 만든 친환경 유용 미생물 EM입니다. 설거지나 청소할 때 세제 대신 사용하시거나 신발장 욕실, 싱크대 배수구 등 생활 악취 제거, 화분 영양제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2019년 이계동을 시작으로 요일별 선착순 1인 270분에게 인당 1.8리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EM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EM 자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여 했지만 지금은 주민분들이 먼저 EM 발효액 효능을 아시고 많이 받아가시고 있습니다. 화학세제를 대신한 EM 배양액 사용으로 생활하수의 오염도를 낮춰 일상 속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쾌적한 우리 집을 만들 수 있는 EM 많이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에서 2019년부터 이미 주민들에게 무료로 EM을 배부를 했고 또 침산 3동에 이 오전 중에 준비한 270병 분이 다 소진된다는 걸 보니까 인기가 정말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EM 배양액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다양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전에부터 할 때마다 계속 받아가서 하수도 같은데 뭐 이런데 사용하니까 좋아가지고 왔어요. 165번. 오늘은 별로 안 많아요. 막 기다리고 이랬는데 참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화초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빨래할 때 넣어서 세제하고 같이 쓰니까 냄새가 없는 것 같아요. 꽃에는 또 뭐 얼만쯤 소주병에 뭐 한 병 이어가지고 꽃에다 주면 꽃이 좋고 행주 같은 거, 뭐 도마 같은 거, 칼 이런 거 소독시키고. 물하고 해갖고 희석해갖고 그래서 싹 씻어갖고 하면 헹구니까 뽀딱뽀딱 소리 나면 그냥 씻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요. 빨리 빠는 데는 뭐 이거 한 반쯤 세탁기에는 한 반쯤 붓거든요. 비누 냄새 같은 거 그게 전혀 안 나요. 유리 닦는 그 세정액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닦이더라고. 예, 전 작년에 1년 내에 받고. 처음에 이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EM 공짜로 배부한다고 매주 화요일마다 4번 정도 꼭 받아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데 행주나 뭐 변기 청소 이런 데도 좀 사용하고 하초에 1.8리터에 소주잔 한 잔 정도 희석해서 쓰면 하초가 정말 잘 자라요. 지나가다가 이거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EM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러면서 받아가면 다음부터 꼭 와요 또. 해보니까 좋더라고.
근데 이게 친환경 세제잖아요. 네. 생활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줘도 아무 해가 되지 않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유용하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주민들의 이야기처럼 각종 악취 제거와 청소 또 세탁, 설거지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EM 배양액이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EM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YWCA EM 강사 박지연입니다. EM이란 유용한 미생물군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인류가 오래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왔던 80여 종의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EM은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M의 효능 중에 물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설거지할 때나 청소, 빨래, 목욕 등 물의 발효액을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EM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발효액을 만들어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시중 판매 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의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 물을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좀 더 건강한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다 같이 EM 사용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네, 배양액은 원액을 구매해서 쌀뜨물과 설탕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유용 미생물 배양액 사용으로 환경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EM 배양액은 뭐 매주 이렇게 나눠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배부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하의 노래 듣겠습니다. 혜성.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든 그대 품으로 날 데려가 줄 수 있다면 밤낮 하늘을 돌고 돌아도 나 그대만 볼 수 있다면 내 달콤한 단잠까지도 다 버리고 나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 기자가 들여다볼 이슈는 뭔가요? 네, 신산업과 인재입니다. 신산업과 인재.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현장 취재를 가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대구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7%로 충북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지역별로도 편차가 좀 심한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서울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각각 2.5%, 2.1%로 평균 이하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인력 수요가 높은 만큼 구직자 수도 많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심각하지 않은 편입니다. 예. 실제 2016년 이후 부족 인원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만큼 대구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재가 많다는 건데 그 때문에 이제 대구 지역 기업의 미충원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겠죠? 네, 미충원 인력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직무 수행을 위한 학력, 자격을 갖춘 인원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습니다.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 경력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상당수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신산업과 인재잖아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신산업 분야는 침체된 지역 경제 성장의 중추로 평가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항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대구 산업 전공별 산업기술 인력 부족 현황에 따르면 공학계 부족 인원은 1,416명에 이릅니다. 공학계 인력 부족률이 높은 산업군은 화학, 전자, 자동차 순으로 많았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IT 비즈니스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ICT 분야 인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2년 대구 정보통신산업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보고서를 보면 관련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규모를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95.8%인 반면 네. 인력 규모를 감축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은 4.2%에 불과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ICT 업계가 아니더라도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개발자 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산 공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의 경우 관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연계를 희망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ICT 전문 인력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대구는 섬유산업인데요. 예. 섬유산업은 오랜 하강 국면에 있지만 대구는 섬유의 메카로 불렸던 만큼 근무 인력이나 사업체 비중 등 여전히 영향력이 큽니다. 원래 섬유산업은 노동 집약적 특성을 지녔지만 최근엔 기술 고도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지원기관은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린섬유 제조과정 전문인력 양성산업과 ICT 융합섬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요. 예.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률 향상을 꾀합니다. 예. 그 섬유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산업군은 어떻습니까? 네, 2000년대 이후 대구 지역 주력 산업으로 급부상한 분야는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렇죠. 고용 유발 효과, 생산 유발 개수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편인데요.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중심으로 산업 개편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전문 실습을 진행하는 산업전환 교육, 제조혁신, 공정품질 개선, 시장 동향 등 훈련 과정을 포함한 대중소 상생 교육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섬유와 자동차 부품 기반 산업에서 변화에 좀 대응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데 신산업 쪽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 5대 신산업 중 하나죠. 로봇 산업의 경우 매년 인력 수요가 26.4%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역 기업들도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실무용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또 구미에는 로봇 직업 혁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단기 과정과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기 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장비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교육 과정도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중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로봇 산업은 제조 로봇 위주로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엔 서비스 로봇 개발로 일상생활 활용폭이 넓어지고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련 직업군도 다변화되는 만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연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었군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ABB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5대 신산업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ABB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줄임말로 고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난 2021년 기준 신소프트웨어 사업 부족 인력은 2,600여 명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VR, AR,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대구에는 ABB 사업 집적지인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토대로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재직자 대상 학위 과정도 마련돼 있고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교육 인프라 거점인 소프트웨어 산학 캠퍼스 코드 알파가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업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산업 각 분야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이직이나 단기간에 퇴사하는 그런 사례도 부쩍 늘었더라고요. 네,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7%는 첫 직장에서 5년 미만으로 일할 계획이라 답했습니다. 아, 계획이라고요? 벌써부터. 네.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순이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7.3%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우택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력 미스매치 현상 심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실제 제 주변만 봐도 이직이나 퇴사가 많아진 게 사실인데요. 그렇습니까? 기성세대가 보기엔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시선도 있지만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춰 기업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업이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반대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구직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재가 없이는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죠. 인력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규모는 작아도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지는 기업도 있는데요. 높은 연봉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직원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업 문화가 돋보였습니다. 기업을 오너의 소유물이 아닌 공동의 자산으로 보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점이 돋보였는데요. 사람이 미래다라는 짧은 문구로 많은 대중들의 공감을 샀던 광고가 있었죠. 사람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고 그 가치를 존중할 때 인류 기업도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연봉이 전부가 아니군요. 네. 인재가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 기자의 눈에서는 지역산업과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일보의 이동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시범 경기 소식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2023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지난 13일 개막했습니다. 팀당 14경기씩 경기를 치르는 일정인데요. 삼성 라이온즈는 13일 SSG 랜더스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연전식 LG, KT, 롯데, 키움, 두산, 하나를 상대하게 됩니다. 네, 내일도 있던데요. 시범 경기가. 예. 맞습니다. 네. 시범 경기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네. 두산과의 원정 시범 경기의 경우 현 두산 감독인 푸른피 레전드 이승엽과의 조우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초보 감독인 삼성 박진만 감독과 두산 이승엽 감독의 지략 대결도 볼만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까지 4경기를 치른 삼성은 시범 경기 2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정규 시즌 개막은 다음 달 1일 토요일입니다. 예. 이날 삼성은 홈에서 NC와 정규 시즌 개막 첫 경기를 갖습니다. 자, 지난 13일 SSG 랜더스와의 첫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경기는 어땠습니까? 지난 13일 삼성 라이온즈는 SSG 랜더스와 시범 경기 첫 시합을 가졌는데요. 삼성은 이날 투수진의 호투와 김태훈의 2타점 결승타에 힘입어 SSG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로는 올해 정규 시즌 1선발이 확실시되는 북캐넌이 출국했고 SSG는 박종훈이 나왔습니다. 북캐넌은 지난 시즌 11승 8패, 평균자책점 3.04를 기록하며 삼성 마운드를 책임졌습니다. 이날 북캐넌은 3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솎아내는 등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예, 김태훈 선수가 큰 활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삼성 타선은 3회 말까지 SSG 선발 박종훈에게 고전하는 듯 보였으나 박힌 투수 백승건을 공략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는데요. 예. 삼성은 4회 말 선두타자 피렐라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오제일의 2루타가 터지며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어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진 가운데 아슬아슬한 균형을 깬 팀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8회 말 이재영과 김현준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SSG 투수 이로운의 폭투로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더 진루한 상황에서 경기에 마침표를 찍은 해결사로 김태훈이 나섰습니다. 김태훈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터뜨리며 2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 김태훈 선수 지난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MVP로도 뽑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 개막전은 최근 삼성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MVP로 뽑힌 김태훈의 첫 출격으로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에 앞서 인터뷰에 나선 김태훈은 시즌 개막에 앞서 무엇보다 체력 향상에 힘을 쏟았고 올 시즌 주전자를 꿰차 10여 경기를 넘어 정규 시즌에도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네. KT 위주로 떠난 김상수의 보상 선수로 삼성에 입단한 김태훈은 퓨처스리그 타격왕 출신입니다. 올해 첫 10여 경기에서 KBO 최고 연봉자인 구자욱 대신 선발로 나서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타를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또 SSG 추신수가 날린 홈런성 타구를 낚아내는 등 수비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네, 김태훈 선수의 거는 그 삼성 팬들의 기대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의 화수목 경기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시범 경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스를 올린 삼성 라이온즈 박지만호가 기분 좋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14일 화요일 열린 SSG와의 2차전에서 아쉽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전날 경기와 비슷하게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는데요. 삼성의 선발 투수는 수아레즈, SSG는 메카티였습니다. 네. 삼성은 6회 초 나온 중견수 김현준의 뼈아픈 실책과 9회 말 무사 1, 2루 찬스를 살리지 못한 막판 집중력 부족에 발목이 잡히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5일 펼쳐진 LG와의 홈 경기에서는 삼성이 홈런 3방을 앞세워 14대 8로 승리했는데요. 5회 강한울의 투런과 8회 터진 이성규의 3런 및 김태원의 솔로 홈런 등 막강 화력수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목요일 진행된 경기에서는 LG에 2대5로 패배했습니다. 올 시즌 5선발 경쟁을 예고한 선발 양창섭이 호투했지만 불펜으로 나선 장필준이 난조를 보이며 경기를 내줬습니다. 네. 삼성은 오는 18일과 19일 KT 위즈를 홈으로 불러들여 2연전을 치릅니다. 네.
내일과 모레 이렇게 KT 위즈와 또 2연전을 치르는데 주말이고 또 휴일이어서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축구 K리그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FC의 첫 승 신고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프로축구 K리그1 대구 FC의 첫 승 신고가 깜깜무소식입니다. 현재 정규리그 3라운드 경기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대구의 성적은 2무 1패입니다. 대구는 지난달 열린 원정 개막 첫 경기에서 포항이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어 열린 홈 개막전에서는 제주와 1대1로 비겼고 최근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를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대구는 매 경기 흔들리고 있는 뒷문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1라운드 포항전에서는 2대1로 앞서다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으로 이호재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어 후방 막판 오승훈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로 이호재에게 역전골까지 헌납했습니다. 예. 제주전에서도 수비수 조진호가 골키퍼에게 백패스한 것이 빌미가 돼 손실골을 내줬습니다. 강원전에서는 에드가의 선축골에도 불구하고 세라토의 자책골이 터지며 운까지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펼치는 대구에게서 아직 필드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결론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득점 모두 코너킥이나 프리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와 이기지 못한 것보다 필드골이 없다는 게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에 전북 현대와의 홈 경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첫 승을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 FC의 4라운드 경기는 오는 19일 펼쳐지는 전북 현대와의 홈 경기입니다. 대구의 첫 승 승부처답게 경기장 전석이 이미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월드컵 스타 조규성이 있는 전북 현대와의 매치업으로 볼거리가 풍성해진 점이 작용한 듯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경기는 세징야와 조규성의 에이스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네. 이 밖에 세징야와 더불어 지난 강원과의 3라운드 경기에서 올 시즌 첫 골을 맛본 에드가와 고작이 고재현의 눈부신 활약이 있어야만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전북의 통산 전적은 9승 12무 30패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1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라 대구가 열세인데요. 그렇군요. 이 기간 대구는 6골, 전북은 20골을 기록하며 득점력 부분에서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경기장 전석이 매진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순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대구는 2무 1패, 승점 3점으로 12개 구단 가운데 9위를 기록 중입니다. 10위 제주와는 승점을 비롯해 득실차가 마이너스 1로 갔지만 득점에서 앞서며 9위를 마크했습니다. 대구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인 두 팀은 수원과 강원입니다. 각각 1무 2패를 기록 중이며 수원이 강원보다 득실차에 앞서 11위를 기록 중이고 강원이 최하위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네. 자, 대구 FC의 4라운드 경기 오늘 19일에 전북 현대와의 홈 경기인데 좀 승전보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로농구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이 봄농구를 치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봄농구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매경기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던 중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15일 열린 KCC와 고양 캐럿과의 경기에서 KCC가 승리를 거두며 당장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6위를 달리고 있는 KCC와의 승차가 6게임 차로 벌어지게 됐는데요. 현재 정규 시즌 54경기 중 5경기를 남겨둔 한국가스공사는 17승 32패로 9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자력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아쉽네요. 플레이오프에는 그럼 어떤 팀이 올라갑니까? 5위를 달리고 있는 고양 캐롯의 거치에 따라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캐롯은 이달 말까지 KBL 가입비 격인 특별회비 10억 원을 납부해야만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특별회비 미납으로 캐롯이 빠질 경우 7위에 이름을 올린 구단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현재 7위는 20승 18패를 기록 중인 수원 KT이며 8위는 17승 30패의 원주 DB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와의 승차는 각각 3.5게임, 1게임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지만 한국가스공사가 남은 경기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생생 스포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대구일보의 이동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3월 31일) 서대구역 개통 1주년을 맞아 서구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개최합니다. 먼저 서대구역 한살 기념 생일 축하한데이 이벤트를 여는데요.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서대구역 방문 또는 이용 인증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한 뒤 응모 페이지에 참여 인증을 하면 됩니다. 당첨자 100명에게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만원 교환권을 지급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공식 블로그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찾아가는 사진 전시회 서구를 만나다도 개최됩니다. 작년에 개최된 서구를 만나다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15점을 서대구역 로비에 전시하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서대구역 방문하는 분들이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와 자연경관 감상하면서 서구의 매력 만끽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대구의 봄꽃 명소가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대구 수목원 기준 봄꽃 개화 시기는 개나리가 오는 27일, 진달래 28일, 벚꽃이 다음 달 5일로 예측되는데요. 꽃놀이 준비하시라고 대구의 봄꽃 명소 알려드릴게요. 북구 8경으로 꼽히는 상격동 꽃보라 동산은 벚꽃을 배경으로 인생샷 남기려는 시민들로 붐비고요. 서구 중리동 꽃동네 아파트 1호는 오래된 벚나무가 많아서 주민들 사이에서 벚꽃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달서구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은 4월 중순부터 겹벚꽃이 피면서 떠오르는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린 장소 중 마음에 드는 곳 골라서 봄 기운 가득 느끼고 오면 좋겠네요.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지역 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자 워라밸 실천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워라밸 지원 사업은 워라밸 경영과 가족 친화 인증을 지원하는 워라밸 경영 컨설팅을 비롯해서 워라밸 아카데미, 토닥토닥 마음 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대구의 기업 중 99.9%가 중소기업으로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센터는 워라밸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늘어갈 뿐이야. 널 향한 그리움은 아픔은 늘 새롭지만 넌 너의 길을 가네.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대로 두
모노의 넌 언제나 들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어제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가 상향되면 당장 내년부터 혜택을 못 보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노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구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복지 지원 방안을 추가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오늘 대구지방은 구름 조금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금요일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